상가를 잘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토지를 잘하는 사람도 만나봤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전국이 다 오르고 있거든. 어떤 게 더 무서워? 난 하락하고 있는 게 더 무섭다고 봐. 내가 모든 돈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지. 예를 들어서 봐봐. 강남의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어. 세대수가 똑같고 브랜드가 똑같아. 이 친구가 10억 10억이야. 근데 3개월 뒤에 13억이 됐어. A가.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정상일까? 13억이 정상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건 누구나 알지.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몰라.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랑 마포구의 10억짜리가 똑같은 수준이어야 되거든. 얘가 13억 되면 한참 있다 얘가 올라가. 그 포인트를 사람들이 몰라. 심지어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랑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는 항상 시세를 비슷하게 유지했어. 근데 흐름은 다르잖아. 얘가 1억 올랐다가 그동안 부산은 하락하거든. 그럼 가치가 이렇게 돼. 이걸 사면 되잖아. 그걸 몰라. 반대로 부산이 그렇게 올랐을 때 그만큼 가야 될 지역이 있는데 안 가는 지역이 있어. 그런데 사면 돼. 지역을 많이 알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깊이가 조금 부족해도 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니까. 타이밍이 50%다 라는 거거든. 나머지 입지라든지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50%를 차지하겠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지. 사실 수요와 공급만 알아도 돼. 이 두 개의 상관관계로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미분양. 새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아무도 안 사.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야. 공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미분양만 봐도 이 지역이 오를지 내릴지를 금방 예측할 수 있어. 갑자기 많이 난다.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 상가를 잘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토지를 잘하는 사람도 만나봤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3년 전에 여기 아파트를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쉬운 종목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가 황금성이 제일 좋고 수익률도 제일 좋더라. 아파트스러운 것들은 대부분 다 했지. 아파텔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임주권이다, 분양권이다. 다 아파트니까. 전국을 내가 2바퀴를 다 돌아봤고 입지를 다 알고 있고 시세를 다 알고 있잖아. 가격도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돼. 지금도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어. 그리고 요즘은 주택에 대한 규제가 좀 많아. 지구에서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비주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 특히나 이제 꼬마 빌딩. 그래서 이제 빌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과거 시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골목마다 시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녁마다 산책을 나는 빌딩 산책을 하거든. 와이프랑.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좀 작잖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 국가별로 찾다가 딱 레이더망이 들어온 건 일본 부동산. 도쿄는 2014년도까지 하락을 했고 14부터 17년도까지 바닥을 다지고 17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어. 한 번 더 나아가면 도쿄만 오르느냐? 오사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입지들이 도쿄보다 낮지만 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 다만 그 상승의 크기가 서울 대비 너무 작아. 이런 시기에는 도쿄를 사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리얼터들한테 실시간 물건을 계속 받고 있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비주택으로 법인으로 많이 갖고 있지. 근데 보통은 항상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 뭐 나라고 안 그렇겠어. 내가 오늘 막차다 항상. 내가 2011년도에 부동산을 공부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역이 4년 동안 매주 하락했어.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전국이 다 오르고 있거든. 어떤 게 더 무서워? 난 하락하고 있는 게 더 무섭다고 봐. 그렇지.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할 때는 더 힘들었어.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이클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내가 찾고 투자를 하면 항상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봤어. 리스크를 관리할 때 중요한 지표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하락 리스크,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리스크야. 나 같은 경우는 대출의 비중이 10%? 정말 많으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리스크는 아니야.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게 리스크지. 자, 그럼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환경성이 좋은 걸 사는 거야. 그래야 하락 시기에 버틸 수 있고 여차하면 내가 던지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거지. 이거는 수비수의 역할이야. 그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 공급수의 역할. 돈을 많이 벌면 돼. 이걸 하면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다 커버가 돼. 그래서 갈아타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갖고 있는 자산을 가까운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가지고는 절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날 수가 없어. 왜?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하락하니까. 그럴 때는 고점에 있는 것들을 팔고 이제 오를 지역으로 분산해서 던져주면 이 친구가 기존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훨씬 크지. 그것들을 몇 바퀴만 굴리면 자산이 조금 더 빠르게 불릴 수 있으면서도 그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 거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5년, 6년 동안 올랐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은 이걸 저점에서 사고 싶잖아. 그러면 서울이 다시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언젠가는 내리겠지? 그때 살려고 하면 벌써 한 7년 뒤일 거야. 그때부터 오르려면 또 한 5년 걸리겠지. 그 생각을 좀 깨트리는 건 필요한 것 같아. 자산을 지킬 수는 있겠으나 빠르게 불리는 방법은 아니다. 아니 나는 목표가 10억이었다니까. 근데 이게 5년으로 단축이 되면서 가능성을 본 거지. 5년 내에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도 5년 내에 10배로 불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0억의 목표가 100억이 된 건 지극히 당연한 목표를 달성한 거다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나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 내가 1억 가지고 10억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무시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가족이지. 그 사람을 제일 가까이 잘 아는 사람. 그런 이야기 자체를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 내가 했던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 카페를 50군데를 가입을 하고 그 50개 카페에 1페이지부터 글을 싹 다 읽었지. 그리고 3년 전, 5년 전에 글을 보고 누구는 오른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하락한다고 얘기했거든. 시간이 이미 지금 지나 있잖아. 결과가 나 있잖아. 누구 말은 맞았고 누구 말은 틀렸어. 그럼 맞춘 사람 이야기만 보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봤더니 지금도 주장을 해. 그 말대로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지.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행동해야 돼. 실행해야 돼. 당장 뭘 사라는 게 아니야. 가보라는 거지. 갔다 오는데 무슨 돈이 들어? 일단은 지금 삶은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점심으로 7,000원짜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을까? 사무실에 있는 커피를 먹을까? 고민을 하고, 돈이 아까워서 고민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불안함은 없지. 과거에는 다 불안했으니까. 모든 돈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 그럼 지금 다시 30살로 돌아가서 내가 제로가 됐다. 0이야 0.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이 다 다르잖아. 근데 30만 원 정도는 누구나 쓰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안 쓰고 아끼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축하고 아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관점은 뭐냐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을 어디로 보내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거든. 한 1억 정도를 대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 이자가 3.5% 금리 기준으로 정확하게 30만 원. 30만 원 나갈 돈을 안 쓰고 대출 이자로 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현금 1억이 내 통장에 딱 들어와 있어. 이 돈은 1년 내에 무조건 2억이 된다. 얘가 2억이 되면 걔를 한 번 더 보내주면 4억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그거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추적하면 30만 원은 1억이다 최소. 이자 30만 원 리스크가 아니야.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가 1억을 공짜로 줬는데 굴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역량 개발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빨리 굴려보는 경험을 해야지만이 더 큰 금액을 굴릴 수 있다. 시간도 레버리지가 나는 된다고는 봐. 나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나올 때 내가 모아둔 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 이 10억 정도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 사람들 과연 퇴사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그럼 퇴사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있지? 봤더니 한 300만 원 안 쓰는 거야. 1년에 그러면 한 5천만 원 쓰면 넉넉하게 쓸 것 같아. 그러면 5천만 원을 20년 동안 써도 10억이야. 자,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 바로 시작하는 거지. 대신에 10년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돼. 나는 그 20년에 대한 타임머신 비용으로 10억 정도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지. 내가 직장생활 계속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로인 거고, 지금 이 선택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선택이지. 보통은 고민이 이거야.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보통 둘 다 없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할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갔다가 내려올 때 행글라이드를 탁 펼쳐서 날아오는 사람이 있어. 왜 저러는 걸까? 그냥 편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어. 근데 내려올 때 되게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불가능한 업이 있고 가능한 업이 있어. 언덕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덕의 크기가 클수록 내리막길 길지 수익이 커. 그리고 길게 가. 내가 만약에 학원 강사야.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아. 근데 이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 그 사람은 계속 힘들어. 어떤 사람은 그 언덕의 시간을 견뎠어. VOD를 만들어서 배포해버렸어. 이 사람은 행글라이드를 타고 쫙 내려오는 거야.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돈은 계속 들어와. 그래서 이 언덕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언덕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나는 내가 가장 불편한 거, 요거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부터 선택을 하는 편이야. 부동산에 미쳐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동안 내가 수작업을 했던 것들을 좀 편하게 바꿔보자, 사람들에게 공유해보자, 나만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블로그로 그냥 글로 썼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댓글이 막 200개씩 달리고 갑자기 막 나보고 강사도 아닌데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의사결정을 그냥 줄여주고 싶었어. 미래 시세를 안내해주면 어떨까. 올 초에 한번 베타로 테스트를 해봤어. 과연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도 쓸까? 다 쓰더라고. 니즈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무료로 오픈을 하려고.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나는 항상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 30대 초반, 그때는 직장인의 삶을 살았지. 35살 나왔으니까 30대 후반에는 나는 사실 그 언덕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강사의 삶을 살았어. 물론 동시에 투자도 계속 해왔지. 그리고 40대부터는 5년 동안 사업가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고 하거든. 45세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 되는 일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일단은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는 항상 지금 내가 벌고 있는 금액에서 내년에 2배를 벌 수 있는 계획을 항상 하거든. 그게 지금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절대 그날은 안 오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세워. 어떻게 하면 그게 달성될 수 있느냐. 45세 넘어갔을 때는 매년 100억 정도를 버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일단은 금전적인 목표이긴 해. 나는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된다고 보거든. 왜냐면 매년 2배씩만 만들면 되잖아. 3년이라는 시간 꽤 길거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긴 하지. 8살 학교에 가서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만 바라보고 가. 그 다음에 시험만 바라보고 10년을 가. 취업하고 나면 꿈이 그냥 결혼이야. 내 집만을 하나. 이렇게 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20대가 되었을 때 돈 공부를 빨리 해야 되고, 핵심은 3가지인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 돈에 대한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3가지를 빨리 경험한 자만이 무조건 이롭다고 생각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해.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자유롭지가 못해. 모든 실마리가 돈에 있더라고. 2030 여러분들이 절대 늦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이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절실함을 가지세요. 파이어!